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55살, 저는 줄곧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달콤함에 빠져들어갈 때쯤 저에게 닥친 끔찍한 배신과 절망의 시간들, 그리고 의사에게 들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신뢰를 경험해 보셨나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린 느낌. 그 고통을 아시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이지입니다. 57살인 남편 김수영과 함께 13년이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둘 다 첫 결혼해서 상처를 입고 40대에 만나 재혼했습니다. 자식은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는 180cm의 듬직한 체격에 무뚝뚝하지만 자상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는 그는 항상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 회계부서 대리로 일했고 금요일이면 우리는 항상 삼성역에서 만나 이자카야나 와인바에서 술 한잔 기울이며 일주일을 마무리했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고 친구들이 늘 부러워했습니다. 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 수 있냐고. 첫 결혼에서 실패한 후 수연 씨를 만난 건 제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래성처럼 저의 달콤한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부장님, 모레 출장 가는 거 기대하고 있을게요. 많이 사랑해요. 발신자 이름은 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13년의 결혼 생활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회오리처럼 몰아쳤습니다. 출장? 그래서 요즘 출장이 잦았던 거야? 김 부장님 사랑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또 실패한 건가? 두 번째 결혼도? 손가락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미니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남편과 미니는 이미 6개월 넘게 관계를 유지해왔고 출장이라며 함께 여행을 다녔으며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으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욕실 문을 열고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욕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무슨 사이냐고 이야기했다가는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자고 다짐했죠.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모르는 척 해야겠다고. 왜냐고요? 제가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혼도 이혼이라니.
남편의 불륜보다 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2번이나 이혼했나 보다라는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에게 또다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혼할 때 어머니가 울면서 더 참으라고 말리셨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그때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으로 어머니를 또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는 항상 베란다에서 했고,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출장이라며 외박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정말 속이 다 썩어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0번 이상은 들었지만 어머니 얼굴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가도 너무 힘들면 그 여자가 너무 어리니 일시적인 관계겠지라고 제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작은 선물을 사왔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대담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늦게 들어왔습니다. 출장이라며 주말에 집을 비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져 끝없는 상상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에서 본 내용은 제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습니다. 명품 가방 590만 원, 명품 화장품 세트 85만 원,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68만 원. 13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선물을 해준 적 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늘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며 소박한 선물이나 식사로 대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니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13년이란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남편 전화기에서 몰래 미니의 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미니 씨, 저는 김수연 부장의 아내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니는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가장 단정하고 우아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꼼꼼히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헬쑥한 얼굴, 한 움큼씩 빠져나간 머리카락. 스트레스가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첫 번째 골목을 우회전하면 파란 간판의 카페가 보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젊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미니 씨죠? 저는 김수연 부장의 아내 박이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예뻤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남편이 반했을까요? 저는 최대한 교양 있게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미니 씨,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아시죠? 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짐작은 됩니다. 김 부장님과 제 관계에 대해서겠죠? 네, 맞아요. 다 생략하고 본론만 말할게요. 다 큰 성인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우습지만 둘이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하세요. 수연 씨는 제 남편이고 우리는 1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단순히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13년을 함께 했다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부장님 사이에는 그런 깊은 감정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니 씨, 그런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일 뿐이죠. 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장님도 저를 사랑해요. 이미 이혼 얘기도 나눴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두 분이 이혼하면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는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미니 씨는 그 말을 믿나요? 전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부장님은 저에게 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일 뿐,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적인 관계. 13년 동안 제가 느낀 사랑과 행복은 모두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어떻게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미니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당신보다 25살이나 많아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김 부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듬직함, 자상함, 모든 것이 좋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절망, 슬픔이 뒤엉켜 폭발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니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행복하게 끝나지 않아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은 서둘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피 검사 결과 빈혈 수치가 심각하게 낮다고 했습니다. 혹시 위에서 출혈이 있을지 모르니 입원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부인께서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불륜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던 겁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 일로 바빠서 아내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시경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요? 다음 날 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이지님, 안타깝게도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위암 2기로 진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체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암인가요? 정말 수술이 필요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위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수술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배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보. 내가 뭘. 다 알아. 민이라는 여자랑 당신 관계.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 여자 만났어. 당신이 이혼 얘기까지 했다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난 암 환자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위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항암 치료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렸으며 극심한 피로감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남편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미루고 저를 간호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토할 때마다 등을 쓰다듬어 주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는 예쁜 스카프를 사다 주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나를 배신할 정도로.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애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보호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젠 정리했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 제발 용서해줘.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분노와 안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분노는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안도는 그가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이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암에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곁에 있어줘. 그 후에 결정하자.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의사는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서울 집을 정리하고 양평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건강을 되찾아가는 동안 남편은 서울로 차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더 자상해졌고 더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미니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젊고 예쁜 여성의 모습이. 그럴 때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남편은 정말 그녀를 잊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몰래 만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괴로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남편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요. 용서하기 힘든데 그래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13년 동안 쌓아온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암이라는 병이 제게 가르쳐준 삶의 소중함 때문일까요? 양평의 새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어 가꾸는 일상이 제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이렇게 시골로 오니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 고요함이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지만 주말에는 온전히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근처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 동네 작은 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회사 일이야. 남편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왜 제 앞에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예전에 미니와 통화할 때도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미니와 연락하는 건 아니겠지? 남편이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 후배. 다음 주 프로젝트 때문에. 남편의 말은 어색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고기가 거의 다 익었네. 접시 좀 가져올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남편의 물건을 뒤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급하게 출근하느라 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화면 보호기만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창이 열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메일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내용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되죠? 2시에 거기서 만나요. 와이프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돼요.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화요일 2시에 보자. 걱정 마. 이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요즘 양평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내 일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니와 완전히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은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항암 치료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남편은 출장이라는 핑계로 미니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메일은 한 달 전에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면 약속대로 이혼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끔은 불안해요. 조금만 더 참자.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이혼 얘기를 꺼낼게. 지금은 그녀가 너무 약해서 그런 충격을 줄 수 없어.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도 사랑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야 할 때구나. 저는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침실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짐을 모두 싸고 나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2번째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며칠 동안 엄마 집에 가도 될까?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들고 택시를 불러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짧은 메모만 남겼습니다. 이젠 끝이야.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내 물건은 다 가져갔으니 걱정하지 마. 행복하게 살아.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적어도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내 딸 고생했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제 암 진단, 그리고 오늘 발견한 이메일 내용까지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지야, 엄마가 예전에 더 참으라고 한 건 미안해. 그때는 엄마도 잘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는 엄마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할 것은 다 메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55살의 나이에 암 투병 중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알아보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현관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수연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지야,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거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메일 다 오해야. 민희가 계속 연락해왔던 거고, 난 그냥 대답만 한 거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당신 거짓말 듣기 싫어요. 화요일 2시에 보자라고 직접 약속했잖아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했고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민희와는 완전히 끝냈어. 이번엔 진짜야. 몇 번이나 그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항암 치료 받을 때도 당신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만나고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갔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직접 병원에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이지님, 검사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CT 검사에서 폐에 작은 종양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암이 폐로 전이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암인가요? 전이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날 바로 입원하여 추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관계는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암이 전이되었다면 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제가 해온 결정들이 옳았을까요? 후회는 없을까요? 마침내 의사가 결과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이진님, 조직검사 결과 폐에서 발견된 종양은 저는 숨을 죽이고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의 향방이 그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성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인가요? 전이 된 게 아니라고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양성 종양이에요. 물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암 치료도 잘 되고 있어요. 이진님의 회복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삶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지를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하되 남편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초췌해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만나줘서 고마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갑자기 병원에서 검사 받으러 왜 갔는데? 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라는 것까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남편의 눈에 진심 어린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는 우리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예요.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미움이나 원망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헤어지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그래도 정말 미안해. 네가 아픈 동안에도 그런 배신을 했다는 것. 평생 후회할 거야. 후회는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하지만 약속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정리할게. 재산 분할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공정하게 나누면 돼요. 욕심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대화를 나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평 집은 매각해서 나누기로 했고 각자의 퇴직금과 저축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수연 씨 잘 살아요. 그 말에 수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고 하죠. 암 진단과 남편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55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니까요.